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석을 예상하셨었습니까? 시험을 딱 보고 나와가지고 몇 점이 나올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가 있는 받은 학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 수석을 할 거라는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6년도 전국 수석 오석택 씨는 시티은행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과에서 법대 안 가고 경제학과 간 거는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점에서? 일단은 그야말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진로가 다양하잖아요. 사실 법대 같은 경우는 사법시험에 붙지 않으면은 거의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소외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변동성이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동성이 일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또 그 의견들 뒤에 있는 근거들을 들어보는 것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립니다. 머니온라인은 처음 나오시는 분이고요. 보석과도 같은 분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 제너럴 자본시장부 본부장을 맡고 계신 오석태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니온라랑은 처음이라고 소개를 드렸지만 KBS하고의 인연은 오래되셨더라고요.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1986학년도 학력고사 수석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그 KBS에서 차가 왔어요. KBS에서 본 게 아니라 뭐 신문에서도 많이 오고 신문용으로 집에서 그 있잖아요. 그 전화 들고 뭐 무슨 낭보를 들을 때 기뻐하는 아무 개그 사진 찍고 그 다음에 KBS 기자분이 가재요. 스튜디오로. 왜 그래요? 그러니까 MBC에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확실하게 납치를 물리적으로 해가지고 스튜디오로 가서 방송 출연하고 아마 뭐 아침 프로그램 거예요. 그러고서 다시 집에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1986년도 학력고사 수석. 그런데 보통 그때 학력고사 수석이라고 하면 이제 서울대 법학과를 가는데 소신 있게 경제학과를 가셨다. 이제 그렇게 기사가 나와 있고 또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또 학위를 받으셨고. 뭐 근데 박사를 못 받아서요. 사칭 박사입니다. 본부장님으로 명칭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국 그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이코노미스트거든요. IB라고 그러죠, 흔히. 그런 투자은행들, 그러니까 대형 은행들이 소위 리서치 디파트먼트 조사부 안에 거시 경제를 담당하는 이코노믹스 파트가 있고요. 각국마다 그 국가를 담당하는 이코노미스트가 있는 거죠. 큰 데는 당연히 미국, 아시아에서는 당연히 일본, 중국, 그 다음에 한국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요즘 한국 경제 존재감이 좀 줄어서 한국만 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호주까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주요 업무는 한국 경제 및 호주 경제를 리서치를 해가지고 요 예측도 만들고 그런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요즘 다 물어보는 게 미국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관심 많죠.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도 뭐 미국 담당 이코노미스트가 그분의 견해, 소위 말하는 하우스 뷰라는 거를 전달하는 역할이 훨씬 더 커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하우스 뷰를 미국에 대해서 요즘 그러니까 역사를 말씀드리자면요. 사실은 한 2, 3년 동안 저희는 컨센서스에서 벗어난 소위 말하는 좀 뭐 아웃라이어라고 그러죠. 그렇죠. 아웃라이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너무 똑같아서 좀 재미가 없을 정도죠. 미국은 기초 체력은 튼튼한데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쪽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찬물을 붓는데 다른 쪽 재정정책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는 뜨거운 물을 붓고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본 결과 조금 뜨거운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게 미국이 잘 나간다니까 다 모든 돈이 미국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그 리세션 주장하던 쪽에서는 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미국 경제에 불황이 안 올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지속 성장으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면은 과열이 되면은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좀 작용이 있겠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 걱정하는 게 소위 말하는 AI 쪽, 그렇죠. 매그니피선트 세븐 근데 고평가되어 있는 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과연 미국 경제가
불황이 온다고 볼 수 있느냐 더하기 많은 사람들이 그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과 현재를 비교하는데 그때 대학생 아니셨어요? 제가 그때는 직장인 초년생 시절입니다. 초년생. 시티은행에서 제일 시작을 네네. 했는데 오자마자 한 2년 차에 IMF 경제 위기를 맞았고 또 한 2년 만에 갑자기 또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너도 나도 막 벤처한다고 그랬고 저는 이걸 다 살아본 결과 일단 제가 느끼는 거는 네. 뭔가 실물 경제 쪽에는 사실은 그 당시에 비해서는 이 뭔가 과잉이 크지 않다. 그래서 제가 믿는 거는 그나마 사람들 생각하는 게 그 닷컴 불황인데 네. 그때에 비해서도 지금 현재 미국 네. 경제가 굉장히 이게 집중이 큰 거 아니에요. 주식도 거의 7개. 실물 경제도 그냥 AI 쪽. 근데 뒤집어 보면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은 미국의 여러 주요 당국자들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그거를 더 주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트럼프 2기로 넘어가는데 트럼프가 지금 자기 건 하나 만들었잖아요. 트루스 소셜인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난 8월 달에 네. 미국 시장 조정이 있었죠. 네. 그때 뭐 엔켈이다 뭐다 말이 네. 많았는데 맞아요. 그때 일단은 좀 삭막했지요. 삭막했죠. 그러면서 걱정 많이 나왔던 했죠. 얘기가 뭐 인터미팅 컷 일단은 시나리오 생각해보자 이거죠. 미국 시장에 조정이 와가지고 그랬을 때 과연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것이며 과연 그 스캇 베센트가 가만히 있을 것이며 그랬을 때 페드는 뭐라고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게 사실 굉장히 좀 재미가 있을 것 같다. 2019년도에 주가도 채권금리도 굉장히 모두가 해피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내년도 이 여러 당국자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주가 조정이 왔을 때 제 생각에는 적어도 금리를 통해서 이 조정을 막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그러면 또 주관적으로 트럼프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아까 금리 한 100bp 내리는 거는 그냥 말만 하면 되지 않을까. 사실은 그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같아요. 결국은 금융시장과 대통령과 중앙은행과 이 어떤 셋 사이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좋게 말하면 의견 교환이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잡음 그런 게 있을 때 과연 결국은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냐.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내년도에 가장 큰 리스크는 정책 리스크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오랄 리스크. 정책을 아무런 준비 없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데는 사실 중앙은행 페드밖에 없어요. 양대 정책인 관세하고 재정 정책은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도에 트럼프 쪽에서 할 거는 액션보다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그 이분 결국에 트럼프의 인선을 보고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 시장이 제일 지켜본 게 재무장관이잖아요. 트럼프 1기 때 그 문우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상당히 좀 그 로우키라고 그러죠. 안 튀게 좀 납작 업조였었는데 그게 시장에 쓸데없는 노이즈 그러니까 모럴 리스크에서 이 재무장관은 예외였던 거죠. 하는데 일단 스캇 베센트는 목소리는 크고요. 금융시장에서 헤지펀드 그 소로스 펀드 2인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돌아간다는 걸 아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 생각에는 정부의 정책이 시장하고 엇나갔을 때 대표적인 사례가 1992년도인가 소로스 펀드가 영국 영란은행을 공격해가지고 그 당시에 영국이 그 재정이 안 좋고 그래서 통화가 절하돼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방어를 하고 있다 정부가. 그래서 이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소로스 펀드가 파운드를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로스가 유명해진 계기가 그 사건인데 그때 스캇 버센트가 30대 초반에 어떻게 보면 요 그 야전에서 소대장 비슷하게 트레이드를 한 거죠.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어쨌든 시장 논리를 안다는 거예요. 1월에 부채 한도 협상도 있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레드 수입 그래가지고 공화당이 뭐 상하원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다 우리 편인데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부채 한도 협상은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다른 당에 있을 때 소위 말하는 여소야대일 때 나왔던 얘기. 18일에 FOMC가 있고 또 BOJ에서 금리 결정이 있는데 이건 엔케리 청산하고 연결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8월의 조정이 과연 엔케리 청산 때문이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한국 사람이 마이너스 통장 파가지고 그거로 미국 주식 산 것도 그건 먼 캐리죠.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되는 건지. 제가 헤지펀드 매니저라면은 굳이 그걸 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엔캐리가 지난 8월의 조정에
근본 원인이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고 네. 일본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요. 거기다가 축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금리 0.25는 낮은 거니까 일단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는 저는 그거는 기정사실. 디폴트로 깔려 있다고 네. 보고요. 아직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를 올려서 차츰차츰 엔화를 좀 강세로 만들어 가지고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좀 안정시키는 거는 BOJ의 어떤 내년까지 이어진 장기적인 숙제고요. 네. 그 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의 본질이 트럼프는 리세션을 좌시하지 않을 거다. 그게 전 들어가 있다고 봐요. 이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트럼프 얘기를 하시면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가 가상자산 얘기거든요. 일단은 뭐 제가 아는 한에 소위 그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분들 치고 이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일단 그걸 대전제로 깔겠습니다. 네, 그 경제학 이론에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라면 소위 말하는 현금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그 현금 흐름을 할인을 해가지고 현재 자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건데 그게 사실 경제학 내지는 재무 이론에서 보는 자산 가격 형성 이론 아닙니까? 물론 시장이 본질대로 움직이지는 않지만요. 항상 본질 가치와 실제 시장 가치와는 갭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 본질 가치를 계산도 못하는 그런 자산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네. 가상자산, 또 하나는 금. 그래서 지금 저 시장에서 그냥 있는 사람들은 저 금은 과거의 어떤 유산이 현재로 내려오는 어떤 과거의 어떤 그 레가시 유산이 지금 현재 가치로 딱 결정이 된 거고 네. 가상자산은 미래에 대한 믿음, 미래에 혹시라도 이 가상자산이 소위 말하는 버파 그 피에트 그 머니를 대체할 수 있겠다는 그런 미래에 대한 믿음이 현실화가 돼가지고 나타난 게 결국은 버파. 비트코인을 네. 포함한 가상화폐 또는 가상자산이 아니겠느냐. 네. 일단 그게 정설이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믿는 거. 그럼 왜 자산이 왜 흑화하느냐. 이제까지 역사를 봤을 때 가상자산 시장이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이 한정돼 있다는 믿음. 이게 굉장히 굳건한 것 네. 같아요. 채굴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공급이 한정돼 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네. 굳건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사실 그냥 제 이론인지. 근데 그리고요. 사실 저는 달러 패권주의하고 비트코인의 관계를 얘기하려면 네. 비트코인이 일단 진짜 그 통화가 된다는 화폐가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자, 뭐 한 10년째 한 얘기인데요. 화폐가 되려면은요. 일단 그 화폐로 표시된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는 그 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거로 표시된 금융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웃기는 게 이거 자체가 그냥 금융자산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으로 표시된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으로 표시된 채권 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는 물론 그 소위 말하는 진짜 이 그 가상화폐를 아직도 아주 굳건히 믿는 소위 그 진짜 하드라이너 진짜 완전히 네.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어떤 반체제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믿는데 솔직히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그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것이 진짜로 통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가지고 이걸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달러 패권주의라고 할 때는 결국은 비트코인이 화폐가 돼 가지고 달러 대신에 국제 결제 통화라든가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또 금융자산을 이 비트코인을 표시해서 이걸 거래한다든가 네. 이런 이런 게 있어야지 진정한 달러 패권주의에 어떻게 보면은 이 손상을 시키는 건데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트코인을 그 미는 거는 사실 달러 채권주의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이 달러 패권주의를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요즘 보면은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아주 이례적으로 달러 패권주의를 유지하겠다고 얼마 전에 또 이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아니 트럼프가 이렇게 나서는 걸 보니까 뭔가 달러 패권주의하고 비트코인이 뭔가 좀 상승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그냥 모든 걸 차치하고 지금 요 가상자산에 관계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투자하는 분도 있고 맞아요. 거래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ICO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또 이 새로운 걸 만드는 분도 있고 네. 이쪽이 이미 상당한 어떤 세력을 차지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 세력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결국은 트럼프가 우린 진짜 가상자산을 육성하겠다
그렇게 한 거 아니겠느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트럼프나 그 있는 사람들이 이 가상자산이 화폐가 되는 걸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은 현재 어쨌든 어떤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또 하나의 얘기가 뭐 네, 스테이블 코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이해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 국제 간의 결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뭐 스위프트다 뭐다 그런 네네. 그런 거를 우회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냐. 소위 말하는 뭐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뭐 뺏어간다.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뭐 결제에 있어서의 혁명이라기보다는 뭔가 이 국경 간의 결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네. 보고 의무 같은 거를 우회하는 수단이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 그것 때문에 뭐 미국 자산이 수요가 늘어난다 뭐 그런 얘기는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어차피 이게 달러 표시인데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이 뭔가 진짜 중앙은행의 어떤 그 통화 정책이 손상이 오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이상 경제학 전문가의 의견으로. 근데 그러면 어떤 순간에 진짜 그냥 가치가 빵이 되면 어떡하지? 예. 급락해서 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신기루 같은 거였어. 예. 라고 훗날 역사에 기록이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우려인데, 그럼 그런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뭐 가상자산에 뭐 투자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거 말고도 투자할 때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저희 아들이 한다고 그런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너무 비싼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조금 떨어져 보고 그래가지고 지금보다 좀 떨어졌을 때 산다고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굳이 말리진 않을 겁니다. 참고로 저희 아들은 컴퓨터공학 전공했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사실 거짓말 10년 됐잖아요. 지금 처음 비트코인 나왔던 게 그때 보면서 이제까지 한 결과 아 이건 어떻게 보면 문화고 이게 사람들이 믿음이고 말씀드리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믿음 그런 게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전재산 몰빵은 아니겠지만 네. 적어도 이 제 아들내미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는 가상자산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분산 절대가 차원에서. 아니라 그냥 야 거기 몰빵 지르지 마라. 두 번째, 근데 지금 좀 높지 않는 미국 문화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나스닥, 실리콘밸리, 뭐 AI 그런 거랑 다 같이 가잖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당장에 저기 일론 머스크가 맨날 또 하는 것 중에서 그 뭐 도지인가 지으면서 자기가 만든 그 코인 네, 이름을 있죠. 지은 것처럼 네. 뭐 실제로 테슬라 그거 많이 샀다면서요 또. 문화가 있고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그런 쪽의 어떤 문화적인 게 경제적인 분류가 아니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예, 문화적인 의지가- 분류가 있고 사실 그쪽의 문화가 쉽게 갑자기 없어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못마땅한데 네. 현실은 인정하자. 그렇게 저는 정확한- 생각을 합니다. 네. 금도 솔직히 지금 다시 근본이 된다고 보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언젠간 어떻게든 이게 뭐 이 가상 화폐가 실제 화폐를 대체할 것이라는 꿈은 사실 굉장히 오래 갈 것 같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문화로서의 어떤 가상 자산 문화는 이미 어느 정도는 생명력을 입증한 거 아니냐. 거기다가 어쨌든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그 인정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드님이 컴퓨터 전공이라고 하셨으니까 양자 컴퓨터의 전망 같은 것도 관심을 두고 계세요? 저는 일단 잘 몰라요. 일단 모르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어차피 반도체 자체가 어느 정도는 그 양자역학에 그 기반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뭐 무슨 슈레딩거의 고양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고 사실 AI는 저는 PC 내지는 뭐 스마트폰 정보화 혁명 요거를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전면에서 앞장서서 요거를 적응을 했던 사람이고요. 네. 근데 이놈의 AI는 따라가기가 좀 벅차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냥 봤을 때 네. 제가 걱정하는 거는 너무 그냥 몇몇 개 회사에 집중이 돼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AI가 발전하고 그런 걸 떠나서 이게 너무 단선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그 기술 발전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공적인 부문에서 좀 기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너무 그야말로 시가총액 몇 조 달러짜리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거인이 아니면 이 중국이 완전히 진짜 이게 수익성 상관없이 막 돈으로 때려박는 결국은 미국과 중국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 자체가 사실은 뭔가 좀 불안정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한 걸음 물러서서 약간의 그 인문학이라든가 사회과학이라든가 그런 그 시각에서 보면은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도금 시대, 뭐 19세기 말 철강왕 카네기, 네. 뭐 석유왕 뭐 록펠러 그런 시대가 사실은 어떻게 끝났냐를 보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떤 갈등들이 있었고 그런 갈등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굉장히 거대 담론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제가 주목하는 거는 집중이 너무 심하다. 네, 일단은 그냥 그 수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좀 걱정이 된다. 하지만 일단은 내 돈은 거기다 그릴 것 같다. 네? 내 돈은 거기다 한다? 개인적인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모든 투자가 그러겠지만 저도 한 10년 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홈바이어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내 주식이 90%면 해외 주식은 한 10%. 아니면은 뭐 한 20%. 근데 최근 한 3, 4년 동안에 네. 저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를 보다 보면은 네. 이게 그래도 2021년도까지는 한국 주식도 좋았잖아요. 그랬다가 쫙 빠졌다가 2021년, 22년도에 쫙 빠졌다가 그 다음에 반등을 하는데 문제는 한국은 반등하다가 말고 미국은 계속 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들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미국이 4, 한국이 6, 5대5. 그러다가 이제 미국 6, 한국 4까지 왔어요. 네. 대강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럼 물론 뭐 요즘 분들은 뭐 그냥 국장 탈출 지능순 그러면서 그냥 미국을 달려간대지만 저같이 그래도 상당히 금융시장에 한 거짐 30년 있던 사람은 한국을 버릴 수가 없어요. 홈바이어스. 예,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엊그저께 야 이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으로 미국을 팔고 네. 한국을 샀어요. 지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막 조정한 건 아니고 드디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전체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요. 네. 이제까지는 주식 비중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한국과 미국만 조정했는데 네네. 이제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국을 팔고 정확히 말하면 미국을 100 팔았다면은 한국 주식 50, 나머지는 그냥 뭐 채권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한 게 지난주예요. 그거는 단순 홈바이어스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한국이 망했냐? 물론 다 망했다고는 하는데 근데 망한 나라치고는 아직도 상당히 괜찮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간다는 거에 일단 다 발을 걸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반도체 어쨌든 그 AI 체인에도 한 발을 걸치고 있는 거고요. HBM 사실 메모리라는 것도 IT 쪽에 기계를 만들려면 어쨌든 항상 들어가야 되는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고 파운드리도 아직 하고 있고요. 플러스 핸드폰을 하는 나라가요. 미국, 중국, 그다음에 한국밖에 없어요. 물론 안타깝긴 하죠. 10년 전에는 진짜 삼성전자랑 애플이랑 다이다이로 간다고 그러고 그때는 LG전자도 있었고 그런데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버티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다음에 자동차. 물론 테슬라가 앞서가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서도 중간은 가잖아요. 일본 회사보다는 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뭐 2차 전지 그런 거 있는데 물론 뭐 중국이 앞서 나간다 인정. 근데 뭐 유럽 회사는 아예 망했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살아있고. 예, 거기다가 AI도 자국의 언어로 된 이 AI 모델을 돌리는 게 그래도 어쨌든 한국은 자국의 언어로 된 포털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국의 언어로 된 뭐 메신저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희망이 없지 않다. 답답하긴 합니다만 네. 이거 다 그냥 1등만 보고 그러면은 이거 1등만 인정한 더러운 세상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2등도 어쨌든 간에 2등, 3등 어쨌든 이걸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국이 어쨌든 중요한 게 어디 몰빵 지는 나라 아니고요. 네. 이게 조금 이것도 하고 저게 조금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대만 같은 나라는 완전 반도체에 그냥 몰빵을 지른 나라인데 한국은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게 요즘 서울 보면은 외국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한국이 잘하면 또 이 관광으로 먹여 살리는 모델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류 때문이든 네. 뭐 K푸드 K-pop. 때문이든 뭐 막 오는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번 그렇게 이게 뚫어놓으면은 갑자기 싹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럽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이탈리아, 스페인인데 그 관광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이었던 독일은 완전히 그냥 가라앉았고 네. 그나마 사람들이 막 그냥 아이 저기는 옛날 유산 가지고 뜯어먹는 나라야 그러고 무시했던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이 좀 잘 나가요. 심지어 정치도 안정돼 있어요. 한국이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기 좋아하니까 관광 쪽도 진짜로 맘먹고 한번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관광 산업도. 많이 해보셨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